오랜 시간 기다리게 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방북교육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한 말인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이산 상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서신 교환과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오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김열수 교수, 국정원 실장을 지낸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두 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봉이 열리기 전까지 많은 분들이 무사히 잘 열릴 수 있을지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다행히 오늘 20차 상봉이 무사히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한을 조금 자극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제 관계 개선이 된 만큼 좀 쭉 잘해보자 하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여기 동영상은 아니지만 네. 분절된 사진이긴 하더라도 사진 보니까 저도 목이 메일 정도로 아주 예. 감격스러운데요. 가슴을 쓸어내릴 정도로 이게 정말 이게 열리게 될까 하고 걱정을 다들 해왔잖아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6일 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소위 말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한미 간에 북한에 대한 그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그 발표 내용 자체가 사실상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북한에 밝은 미래를 제공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만일 이제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실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고와 제재도 잊지 않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 문제와 사실상 북한이 조금 껄끄럽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까지도 네. 그 공동성명에 닮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 혹시 이산가족 상봉 행사마저도 방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상 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2013년도에도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나흘 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소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는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남북한의 관계 속에서 또는 북한이 국제사회 관계 속에서 대화 국면이 있고 또 갈등 국면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몇 달 동안 지속된다라고 봐야죠. 앞으로는 대화 국면이 쭉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예를 들면 주원모 씨, 우리 뉴욕 대학생이죠. 한국 국적에 미국 영주권 가지고 있던 그 학생 이렇게 한국으로 돌려보내줬잖아요. 네. 그다음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예측은 했지만 10월 11일 전후해가지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쏠 거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류인산이라고 하는 사람 초청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 공동성명 속에서 굉장히 과거의 북한 같으면 정말 말도 못하게 지금 비난을 쏟아낼 텐데 네네. 그걸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화 국면을 조금 이어나가고 싶어 하는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진 보면서 저도 좀 울컥했거든요. 김 교수님도 좀 목이 메신 것 같은데 근데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는데 12시간이라뇨.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북한이 우리 정부만 있다면은 처음에 만나서부터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가족이 붙어 지내게 해주고 싶죠. 네. 근데 북한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시간 만난 다음에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네가 남한 가족을 만나서 무슨 소리 했느냐. 다 이게 총화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말을 하라고 이게 다 지시를 다 하기 때문에 네.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수시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북한이 왜 그러면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에 응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당창건 행사에다가 돈을 이제 있는 대로 끌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그다음에 가뭄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가뭄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한 20% 정도 감소는 안 되겠나? 한 15%, 20% 감소될 것 같으니까 거기도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상당히 부담되는 면이 네. 있고 아까 뭐 얘기도 나왔지만 유인산 이 왔다 가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데 김정은도 원하는 바가 있죠. 예, 북중 간에 뭐 정상회담도 한번 하고 싶고 자기가 이제 중국도 한번 가고 싶었기 때문에 뭐 현재는 뭐 도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뭔가 좀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응한 것 같습니다.
네, 상봉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정례화도 됐으면 좋겠고 북한이 이걸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하고 나면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해서 그게 문제란 말이죠. 북한한테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북한한테 인도주의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불성설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을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아요. 예. 이제 한국 같으면은 이게 이제 사실상 전쟁의 비극이고 또 인도주의적인 문제고 또 가족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제 만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가 있다라고 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만나면 만날수록 김정은 체제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체제의 불안정 요소가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감시 감독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남한에 있는 그 이산가족하고 북한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화장실에서 얘기를 하든 뭐 기속말로 얘기하든 어찌됐든 북한 체제의 문제점과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게 되고 알게 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겠죠. 이것이 이제 북한 체제의 불안정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러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해주면 반대급부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반대급부를 주로 쌀 또는 옥수수 예. 또는 비료 이런 거하고 연계시켰고요. 아마 이번에는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네. 또는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하고 차후에 좀 연계시키거나 그런 회담을 하자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차후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25일 날 남북한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보면은 첫 번째 항목이 남북한의 당국 간 회담을 재개한다라는 게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4번, 5번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나오는데 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페이버입니다. 유일한 혜택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가 얻어먹는 거예요. 뭐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인도적 지원도 그렇고 다 자기네가 이제 지원 받는 것인데 네. 오로지 하나 우리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을 요번에 일단 조건 없이 일단은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할 겁니다. 네. 제의하면은 첫 번째 들고 나오는 것이 이제 오이사 조치 해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현재 원산에다가 마식령, 스키장도 만들어 놓고 성도원, 유원지도 만들어 놓고 호텔도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원산하고 금강산 사이를 전부 다 국제적인 관광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거기를 갖다가 북한이 앞으로 이제 관광 산업 가지고 이제 먹고 살라고 하는 그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 재개한다면 그걸 못 하니까 네. 일단은 하여간 또 상징성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재개되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된다. 이런 좀 그런 목적으로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산가족 정례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산가족들이요 이렇게 한 번 만나고 오면 굉장히 좀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19차 그러니까 작년도 구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산가족 19번째 만났잖아요. 네. 만났는데 그때 이제 만나고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설문조사를 한 걸 보니까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그 후유증을 굉장히 좀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이거 예. 가슴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탈감이 많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네.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게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남북한 간의 이산가족들이 정례적으로 만나고 또 이제는 나이들이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이번에도 보면은 80세 이상이 80세 이상이 거의 90%잖아요. 그게 이제 이 정도 되면 한국에 있는 이산가족이 그냥 북한에 가서 그분들 좀 보고 또 그분들도 좀 여기 와서 보고 하다 못해
이번에 이렇게 만나는 기간들도 시간을 좀 늘려주거나 네. 같이 잠이라도 좀 자게 해주고 그러게요. 뭐 이렇게 좀 해주면 그런 후유증이라도 좀 줄어들고 그럴 텐데 네. 그 여전히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벽을 치고 무엇인가 한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전혀 이것을 인류의 그런 그 인간 본성의 차원에서 접근을 못하고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약점을 좀 찔러서라도 이걸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요. 그건 뭐 저 약점 치르는 게보다는 좀 물질적이나 금전적인 이제 혜택을 주는 게 낫겠죠. 네. 그 우리가 금강산 면회소를 지금 만드는 게 우리 돈으로 만들었거든요. 저 12층입니다. 예. 큰 돈 주고 만들었는데 저걸 만들었을 때는 저걸 상수로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저 이산 가족이 자유롭게 만나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큰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네. 현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8년도 이후에 또 남북관계 경색이 됐고 그래서 현재 일단은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8.15 경축사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면적인 이산가족 그 생사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현재 남한에서 또 북한에서 살아 계신지 안 계시는지 주고 돌아가셨는지 네. 이런 부분을 생사 확인을 하는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 한 번 만난 다음에 가슴 아리라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일단은 먼저 한 번 만났던 분들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도 그 사람들이 다시 뭐 서신교환을 한다든가 화상상봉하는 거 가지고는 자기들이 체제에 부정적인 역할을 영향을 덜 미친다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네. 한 번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내놨던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름대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은 서신교환, 화상상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 이거 전 이산 가족에 대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국군 포로하고 우리 납북자가 있습니다. 납북자 부분에 있어서는 프라이 카우프라 그래가지고 네. 정치범을 독일에서 서독에서 돈 주고 사온 그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우리가 돈을 북한에 지불하더라도 국군 포로하고 우리 저 납북자는 일단은 말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송환을 받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이산 상봉을 이어가는 것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괜찮다고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방법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도 한국처럼 인도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런 체제고 그런 집단이라고 하면은 물질이 왜 여기에 필요해요? 예. 서로 편지도 교환하고 화상 상봉도 하고 또 가서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고 북한 사람 한국에 와서 자기도 하고 네. 그런데 북한은 절대로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조건을 걸게 되거든요. 그 조건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비료 지원이든 식량 지원이든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재개든 오이사 조치 해제든 이런 조건들을 요구할 거예요. 네. 우리가 9월 9일 날 남북한 간에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 실무자 접촉을 했잖아요. 그 접촉을 하면서 결정된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하자. 요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남북한 간에 적십자 회담을 열어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해 가자. 그러면은 한국의 상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위 말하는 이산가족의 정례한 문제 네. 또는 이것이 뭐 그 편지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뭐 화상상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에서는 관심사가 될 거고요. 북한의 관심사는 이제 건강상 재견이 네. 오이사 조치 해제가 되겠죠. 여기 한 단계가 더 나아가면 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25 회담의 첫 번째 항, 1번 항, 바로 네. 그게 당국자 회담입니다. 이쪽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북한은 어차피 요구하는 게 있고 그 요구할 때 우리도 같이 요구를 해서 서로 위민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 유네스코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이산 가족의 그 아픔 자체가 이 국제적인 문제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남한 정부 그리고 이제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일단 이산 가족 상봉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런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정말 세상에 위리 없는 그런 생방송이었죠. 네. KBS에서 6월 30일 날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넉 달 반 동안 생방송을 했고 그 당시에 그 생방송 그 사연이
10만 건이 넘었고 그중에 한 5만 건 정도가 이제 KBS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 네. 또 그걸 통해서 1189건이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서로 이제 월남했는데 서로 못 만나다가 그 가족이 상봉하든가 네. 아니면 국내에서도 서로 이제 헤어져서 못 만난 사람들이 이제 상봉을 해가지고 10,000건 이상이 그 상봉을 한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됐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국제시장 보셨을 겁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그 주인공이 그 당시에 잊어버렸던 동생이 미국에 가 있는데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그 KBS 방송을 통해서 많은 이산 가족이 상봉도 하고 또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류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네. 어쨌든 간에 하여간 우리 정부도 또 북한 그 당국도 좀 압박을 받아서 이산 가족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쟁의 비극이라고 하는 게요.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고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요. 살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입은 것이 남과 북의 이산 가족이 있는 거고요. 그 이산 가족들 중에서 같이 남한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것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이제 다 해결은 됐거든요. 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비극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인류의 기록유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데 동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번에 이산상봉 이후에 남북 관계에 어떤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일단 훈풍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또 계속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요. 네, 저도 당분간은 북한이 이거 도발을 좀 안 하고 대화 모드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북한 내부적으로 굉장히 금전적으로 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중국과 좀 정상회담 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은 네. 북한이 만약에 뭐 장거리 미사일 발사되든가 추가 4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예. 그다음에 또 현재 미국 의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 법률안이 지금 3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거 통과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하면은 그 3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심해질 겁니다. 금융 제재나 무역 제재 같은 게 들어가게 될 테니까 북한이 그때 가면 감당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어쨌든 간에 북한이 현재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거나 핵실험할 경우는 지난번에 당창건 행사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고 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했지 지금 상태는 사실은 유용성이 조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다음에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도 아마 적극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네. 우리 국내에서도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건 좀 해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금강산 관계 재개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개성공단 확장 문제 이런 게 아마 남북 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네.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에 미사일 발사 안 한 이유가 중국이 반대했고 준비가 미비해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있던데 그럼 준비가 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네. 준비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중국의 반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유인산이가 서열 5위인데 네. 그 자리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카드를 버려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버렸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유인산이가 거기 갔다라고 봐야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된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네. 필요성은 보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소위 네. 말하는 이제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이죠. 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이 지금 이 한반도 상공에 많이 떠 있잖아요. 네. 통신위성도 있죠. 방송위성도 있죠. 해양위성도 있죠. 네. 지구관측위성도 있고요. 또 과학위성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위성이 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날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안 돼요. 네. 그런데
북한은 지금 인공위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탄도탄 기술, 네. 이것은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네. 그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2012년도 12월 12일 날 은하 3-25 발사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네. 문제는 이 위에 탑재하는 인공위성이거든요. 그 인공위성을 탑재하는 기술,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아직 떨어져요. 이게 한국하고 정반대인데요. 예. 한국은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탄도탄을 쏴서 올릴 우주로 쏴서 올리는 기술은 모자라기 때문에 2013년도 1월 달에 나로에서 발사할 때 그 발사 기술을 소위 말하는 러시아에서 빌려와 가지고 우리가 네. 발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필요성에서 보면 북한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위성들도 자기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는 모든 인공위성 자체가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네.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입에되는 거죠. 여기에 북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쏘면은 바로 훨씬 더 강한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네. 여기서 북한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포기하고 네. 유화 국면으로 계속 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유화 국면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북한 핵도 실험을 할 건지 네. 제가 볼 때는 준비만 되면 그리고 결심만 하면 북한은 4차 핵실험도 할 수 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결해서 여쭤볼게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국제우주연맹 가입을 신청했었는데 이걸 승인했다가 번복했다고 합니다. 좀 자존심에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국제 우주 연맹에서 자기네들의 그 가입을 허가했다고 네. 10월 15일 날 자기네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까지 했어요. 네. 보도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승인 취소가 됐거든요. 그랬죠. 네,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작업자득이라 봐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한이 서울 불바다는 당연하고 그건 뭐 우주하고 상관없겠지만은 백악관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러고 어떠한 종류의 전쟁에도 자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지난 그 당창건 행사 때 김정은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미국과의 핵전쟁도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미국과 핵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대륙간 탄도탄이 없으면 되질 않습니다. 네. 결국은 자기네 김정은 입으로 우리가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다름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꾸 말이 자기네 그 핵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국제 우주연맹에서 북한의 그 평화적 목적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국제 우주연맹은 위성을 개발하는 기술은 온전히 평화적 목적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정말로 평화적 목적으로 미사일을 이 로켓을 개발하는지 그걸 더 두고 보겠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현재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네. 만약에 평화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마 그 가입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네, 늘 그렇듯 대화를 하면서 도발도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산상봉 시작으로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